자, 두 번째 사례는 성중독 사례인데요. 이 사례 역시 2022년 6월에 오셨고, 지금도 상담을 받고 계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2페이지에 보시면 상담 과정에서 제가 상담 일정에 대해서 적어 놨어요. 그 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좀 아실 텐데, 이분이 불안이 높게 올라오면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상담에 오셔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일주일에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도 상담을 오시고 조금 불안감이 가라앉으면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을 받으셨고 지금은 이제 2024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2025년에는 거의 이제 한 4개월에 한 번 정도씩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이제 보시면 20대 후반의 남성이고 미혼이시고 회사원인데 이 회사가 사실 IT 업계에 있는 벤처 회사세요. 기본적인 그 가족 관계는 부모님 모두 계시고 이혼인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상담 경험은 전혀 없고 주 호소 문제는 이분이 처음에 오셨던 건 사실은 불법 촬영 때문에 오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주로 호소하시는 문제는 과도한 불안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분이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성문제도 같이 발현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셜 스킬이 갑자기 뚝 떨어지세요. 이렇게 불안이 높아지면 갑자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든 게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불안감이 높으신 분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생각한 문제의 원인은 처음에는 무조건 난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최근에 스트레스 요인은 연인과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들 페이퍼를 혹시 잠깐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연인이 누구였냐면요. 브라질에 있는 외국 여성인데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연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종합심리검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MMPI 검사에서는 지금 9번 척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상승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TCI 검사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극 추구가 100이 나왔고요. 미어메피는 82, 그리고 인내력도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였고, 사회적 민감성과 연대감은 매우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TCI에서 이런 특징을 보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지능이 좋으셨어요. 후천적으로 저희가 습득을 하는 언어 이해 같은 경우는 평균이지만 사실은 작업 기억이나 지각 추론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하셨는데 그럼 저희가 생각하면 인지가 이렇게 뛰어나면 뭔가 주변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가 판단을 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날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종합심리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분의 진단명은 관음장애하고 마찰 부착장애하고 성부착장애가 나왔고 그리고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내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제 10번 페이지부터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이분은 특히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셨는데 코가 굉장히 오똑하고 전체적으로 골격이 굉장히 크셔서 남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풍기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을 제가 만날 때마다 느꼈던 건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이분이 인지는 되게 뛰어난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지가 사실은 되게 뛰어나면, 그리고 이분 서울대 나오셨거든요. 인지가 그렇게 되게 뛰어나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면 판단 능력도 되게 뛰어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더군다나 인지적 왜곡이 매우 심각하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저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성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요, 한 가지의 성문제만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다. 이분도 보면 자기 여동생한테 성추행뿐만이 아니라 이분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페니스를 삽입하기도 하셨다고 성폭력도 여동생한테 했고요. 또 본인 영재고를 다닐 때는 다른 수학여행을 가서 다른 여학생들 방에 들어가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행동도 했고요. 친척들이랑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같이 모여서 잠을 자게 되면
친척 동생들 몸을 만지는 행동도 되게 많이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행동도 했고, 딥페이크도 하고 계셨고, 지인 능력도 하고 계셨고, 촬영도 하고 계셨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분이 성매매든 자위중독이든 어떤 성문제를 가지고 오면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문제가 이거 하나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앞에 본 사례에서도 사실은 그 성에 대한 마찰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 속옷을 가지고 오거나 또 다른 집을 엿보거나 하는 관은 행동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 문제는 절대 한 가지의 문제만 가지고 그게 발현이 되지는 않으니 성 문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성 문제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있는지 반드시 시간을 두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것. 앞에 사례에서도 다른 집을 엿보는 관음도 있었고, 다른 사람 물건 가져오는 행동도 있었고, 마찰 도착장애도 있었고, 자위 중독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셨어요. 이분 역시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성치료를 하실 때 다른 문제가 뭐가 없는지 체크하시는 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자, 이분의 가족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담 경위는 불법 촬영을 반복하는 거하고 불안이 높은 거였고, 주 호소 문제는 참지 못하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일이 많고 음란물을 과하게 본다는 거였고요. 가족 관계에서 이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분노를 표현했던 거는 대상이 엄마였어요. 왜냐면 이분이 보시는 것처럼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능이 높다 보니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내담자한테 학습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고 너는 영재고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영재고 가는 코스 중에 올림피아드라고 하는 대회에 있는 거 선생님들 아시죠? 그 대회도 매년 참가하게 하면서 성적이 안 나오면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잠도 안 재우고 조금 정서적인 학대들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문제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 매우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랬다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오빠한테,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 둘째, 두 번째가 이제 딸인데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딸 역시 엄마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모든 분노를 다 엄마한테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딸이 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엄마는 내가 성장할 때 나한테 일체의 관심을 주지 않고 오로지 오빠한테만 올인했는데 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서 나한테 참견을 하느냐예요. 지금 딸은 사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동거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연극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엄마하고 마찰도 있고 또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엄마하고도 계속 학습을 하지 않는 문제로 학창 시절부터 계속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 역시 어머님하고 계속적인 마찰이 있었다는 거. 이분도 역시 종합심리검사를 진행을 했고 심리검사 결과를 보시면 주요한 방어 기제로는 합리화를 주로 사용을 하셨고요. 특히 이분 인지가 뛰어나면 저희가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학습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인지를 갖지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인지와 사고 영역에서는요, 장애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말이나 태도에 대해서 자신만의 왜곡된 생각이나 인상을 형성하는 일이 매우 많았고 그러다 보니 본인만의 가치관을 계속 고집하면서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뒤에 페이퍼에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매우 이상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 성공을 할 수 없고 뭘 해도 나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한국인의 외형을 가진 외국인이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외국에 나가서 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요. 또 이분은 타인에 비해서 본인이 우월감을 가져가고 싶어 하는 자기 과시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하면서 실패나 좌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찾고 되시는 모습을 보였고, 내면에는 자기 가치가 손상되는 거에 대한 공포를 가지면서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성취를 자신의 가치관하고 동일시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은 그 유명한 IT 벤처 업계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회사 가서 일 안 해요. 일을 왜 해요? 이 회사는 그냥 문의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도 사실은 회사에서는 나한테 많은 돈을 주고 이분이 거의 월 한 700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 안 해도 괜찮고 아무도 내 일 안 한다는 걸 몰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과시적인 면을 가져가면서 그렇게도 항상 남들은 나보다 못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남의 탓을 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 파악한 내담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불안이 너무 높으면 갑자기 모든 기능이 다 올스톱이 돼요. 이분이 일주일에 4번까지 상담을 오시고 1일, 2일, 3일 이렇게 막 연달아 상담을 받으셨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제가 뒤에 잠깐 적어놓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항상 외국인하고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인에 대한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연인하고 잘 안 사귀고 이제 예전에 한번 학교 동창하고 같이 뭐 한 5년간 동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성하고 헤어진 다음에는 계속 DM을 통해서 인스타를 통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하고 계속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엔 사귀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하고 내가 뭔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뭔가 상대방하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져가는데 제약이 너무 많은데 이분하고 나는 약혼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약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 준비를 하고 선생님 약혼 준비를 할 건데 필요한 절차들이 뭐가 있을까요? 나 이 사람을 만나러 브라질에 갈 건데 그래서 휴가를 며칠 낼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판단을 하고 계신 거 맞냐?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보기엔 그 여성도 하나도 건강하지도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자해를 하고 또 이분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많은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엔 거의 반 스토커처럼 이분을 쫓아다니더라고요, 여성분이. 그래서 이분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 그 팔로워들이 있잖아요. 이분이 음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헤비메탈을 하셨는데 본인이 만든 헤비메탈 음악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이제 그걸 팔로우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여성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하실 정도로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이 여성도.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여성도 절대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 여성이랑 약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쭉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서 이분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 여성하고의 그 연락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성이 스토커적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 남성분도 되게 좀 이상한데 아마존에서 그분하고 그 여성하고 나하고 아이들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 선생님들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등록해 놓죠. 카드도 이미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아마존에서는 저희가 국내로 배송을 받으려면 국내 주소도 다 오픈을 저희가 다 입력을 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불안이 올라왔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내 카드를 쓰면 어떡하죠? 그리고 그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주소를 보고 나를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올라와서 회사 생활도 못하고 회사에 가서는 하루 종일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가 회사만 땡치면 여기 상담을 일주일에 4번씩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이야. 지금 당장 카드 다 삭제하면 그만이고. 그 여자가 미쳤다고 브라질에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 남자를 찾아서 쫓아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하나도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다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하는데 사실은 진짜 거의 한 2달은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담 기간이 많이 일주일에 막 몇 번씩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 머리가 뛰어난 거,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하고, 뭔가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하고는 이게 이렇게 불안이 높아지고 뭔가 내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분한테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분이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을 거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1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를 마치 매뉴얼처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매뉴얼을 만드는 거.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많이 안정이 되셨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담자 이분의 문제를 이해할 때 제가 했던 건 인지 문제에서 이분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다 보니까 남들은 나를 이길 수 없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따돌릴 수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득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인지적 왜곡을 수정함과 동시에 내가 인지적으로 잘못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사실은 이 정서 문제인데, 정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지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한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인지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공감 능력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능력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애들은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때 나에 대한 피드백이나 네가 누구를 잘 배려하는구나, 누구랑 잘 어울리는구나 이걸로 피드백 받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아이고 뭐 잘하네. 아이고 누구누구 뭐 이거 잘하네. 아이고 1등 했네. 이걸로 항상 먼저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서를 다른 사람만큼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역시 정서 문제를 끌어올리는 데는 아직도 심리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문제에서는 위법이 되는 행동을 반복하는 문제를 당장 멈추게 하는 것. 이분이 위법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건 지인 능력도 있었고, 딥페이크의 문제도 있었고, 성폭력도 있었고, 성추행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본인이 관심을 갖는 여성한테는 스토커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도 소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심리적으로 그 치료적인 개입을 많이 했고요. 이분의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였다 보니까 자기 본위로 항상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편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 상담은 사실은 진짜 정서보다는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게 매우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기는 했어요.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은 피해자의 정서에 대해서 막 호소를 하기보다는 그 법적인 논리와 성교육적인 측면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때 보이는 반응은 이러이러한 거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이해시키는 게 훨씬 그 문제 행동을 소거시키는데 효과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그나마 강점은 본인이 하고 있는 문제들이 규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또 이분이 처음에 불안이 굉장히 높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코칭을 하면서 저하고의 라포 형성이 초기에 매우 정말 단시간에 매우 잘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족한 게 소셜 스킬이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코칭을 하면서 사실은 저하고의 라포가 매우 단시간에 이루어졌던 케이스고 또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본인한테 피해가 된다라는 걸 인지적으로 너무 이해를 잘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나 이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담의 목표를 매우 확실하게 가져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랑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는 상담의 목표로는 문제 행동을 소거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건 이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처음부터 내담자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요 문제 때문에 이 공감하는 거, 정서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할 때는 지금도 갑자기 당일에 상담을 잡고 오시기도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담 전략으로는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는 걸 주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미 이분은 내가 어떨 때 이 행동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패턴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그 부분을 습득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서 그 패턴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도 되게 빨리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이거 내 탓 아니에요. 이거 남이 그런 거예요. 자꾸 남의 탓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남의 탓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거다라는 거를 본인한테 수용하게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식시키는 것보다 본인의 패턴을 수용하게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분 역시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결핍과 분노감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치료사하고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안정된 관계를 경험하는 거를 사실은 주로 초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의 상담은 지금 거의 제가 한번 세보니까 거의 한 120회 정도는 되신 것 같고, 지금도 상담 진행을 하고 계시고, 다만 상담은 지금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그리고 지난번 2025년 2월 28일 때 오셨을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상담 일정을 잡고 오시면 덜컹해요. 이거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덜컹 하는데, 이분이 오셔서 그때 하신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 저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 거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말씀을 해주셨던 날짜예요. 그래서 이분과의 이제 상담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이분도 역시 평소에 성욕구가 강하고, 그래서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일이 많고, 이분은 주로 내가 심심하고 재미가 없으면 그냥 이 재미를,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그때 주로 촬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밖에서 내가 촬영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촬영을 못하면 집에 와서 꼭 자위라도 해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쾌락에 매우 치중한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자위를 많이 하면 피부가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독 이분이 요 하관 쪽 입술 근처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 말씀이, 자유의 횟수가 늘면 여기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입 주변이 생식기하고 연결이 되기는 하지만, 남성이 자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입 주변에 여드름이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내담자한테 설명 안 했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분의 자유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뭐 그걸 굳이 그렇게 꼭 내가 규정을 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에 일부러 얘기를 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문제행동을 한 건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행동을 해서 몰카를 초등학교 때부터 찍었고, 여성한테 유독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교 수학여행 가서는 여학생 층에 가서 일부러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의 방이 몇 호인지를 외운 다음에 그 여학생 방에 일부러 들어가서 속옷을 가져오기도 하고, 잠자고 있는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적도 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그러면 이 행동을 하고 나서 너는 대체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저 처벌받은 거 없는데요. 그냥 학교에서 경고 한 번 먹었고 화장실 청소 몇 번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이 일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다 무마시키고 아들한테 어떠한 처벌도 가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 행동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처음 했을 때 엄청나게 혼나고 호되게 당하고 뭔가 처벌을 받으면, 아,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자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친구의 가슴을 만지고 방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촬영을 몰래 해도 아무도 그 부분에 제재를 하거나 뭔가 꾸짖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 처벌을 하지 않으면요. 이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남들도 다 이러나 보다. 그리고 이게 내가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행동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만나면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는, 이분이 하면 안 되는 행동, 지인 능욕, 딥페이크, 촬영, 다른 사람의 몸에 손대는 거, 동생한테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던 거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하나 다 다뤘어요. 일일이 정말 그걸 다 쪼개면서 다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 선생님, 내가 한 행동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동생한테 본인이 성폭력을 했는데, 친여동생한테 성폭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동생한테 얘기를 미안하다고 지금이라도 사과를 할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지금 동생은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먼저 그 얘기를 하면 그거 역시 동생한테는 또 다른 폭력이다.
그러니 동생이 엄마를 통해서건 아빠를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건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 당신이 상담비도 다 되고 동생한테 하실 수 있는 모든 도움은 다 주시라. 그러나 내가 지금 나의 불편함을, 내 죄의식을 덜고자 내가 먼저 동생한테 너 도움이 필요하니? 너 이 문제 기억하니라고 접근하시는 건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알겠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생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도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분이 해바라기 센터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적으로 매우 뛰어나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서 그게 본인이 수용이 되면 의외로 확 바뀝니다. 정서를 건드리는 것보다 한편으로는 이 인지적으로 이해가 돼서 그게 본인한테 완전히 습득이 되면 문제 행동을 소거하는 데는 훨씬 그냥 그 평범하시고 계속 충동적인 일을 반복하시면서 본인의 패턴을 인식 못 하시는 분들보다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IT 업계에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걸 엄청 잘 다루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딥페이크 문제가 이분은 2022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딥페이크가 지금 2024년 작년에 한참 문제가 돼서 지금 막 시끌시끌한데 이분은 2022년부터 이 딥페이크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딥페이크를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이 컴퓨터를 잘 다루시니까 해외에서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일찌감치 돈을 내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그냥 뭔가 내가 합성을 하고 할 것도 없대요. 내가 원하는 여성의 사진을 고르고 내가 합성하고 싶은 음란물을 골라서 그냥 그 프로그램에 넣기만 하면 1초 만에 프로그램이 쫙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걸로 뭘 하냐? 내가 회사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 회사 근처에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이 관심이 있으면 그 사진을 찍어서 그걸 집에 와서 합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자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는 범법 행위를 하는 거에도 전혀 서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설명을 드렸던 건 뭐냐면, 자, 딥페이크 너 그렇게 유료로 돈 내고 사용하지? 그럼 이제 이 딥페이크 프로그램이 털리면 너도 걸린다? 너 유료로 돈 냈잖아. 너 더군다나 이렇게 유료로 돈 내고 들어가면 아이디 다 로그인해서 들어갈 텐데, 네가 작업한 거 딥페이크 합성한 거 거기 다 저장되어 있다. 너 이거 털리면 너 큰일 난다. 그럼 너 언제 털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다음부터 이분이 아, 그 생각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다음 아예 그 프로그램에서 탈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가 뛰어나신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문제 행동이 주변에 발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네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그 경로를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도 매우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친과의 문제는 제가 여기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황당했던 건 이 브라질에 있는 여자친구하고 이렇게까지 이분이 정서적으로 뭔가 본인이 밀착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혼을 한다라는 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계속 다룰 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최근에도 여자친구하고 그 싸움이 있으시면 여자친구하고의 사이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된 이유도 여자친구가 나한테 결혼을 요청했는데 나는 결혼하기 싫어. 그러니 그럼 나는 너랑 헤어질 거야. 그래서 동거를 5년간 하실 때 여자친구하고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여자친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자기한테 맞췄대요. 자기는 한 번도 여자친구한테 뭔가를 맞춰준 적이 없고, 내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항상 그냥 그 부분에 순응을 했었고, 여자친구가 나한테 관계를 요구할 때는 자신은 한 번도 그 부분에 관계에 응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동거하던 여자친구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 어느 날 한 5년 정도 이제 동거를 하고 나니까, 너 나랑 결혼 언제 할 거야? 나 결혼할 거야.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결혼 싫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아, 그럼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라고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여자친구하고 동거를 하던 여성하고 헤어지고 나서 한참을 좀 많이 힘들었대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 그 나랑 동거했던 여자친구가 사실은 나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주고 나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는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모든 거를 다 학습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은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특히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체 친해지는지 잘 모르겠다예요.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선생님, 나는 누군가하고 이렇게 서로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친해지는 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한다라고 생각이 안 든대요. 그냥 처음에 딱 보자마자 상대가 나한테 매력을 느껴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 그걸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게 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분한테 설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관계가 중요한 게 친밀감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여자친구가 누구랑 바람을 피워도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내가 원할 때 여자친구가 나하고 섹스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친밀감이 빠진 관계잖아요. 그럼 이 관계는 저희가 절대 건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상담을 하시고 나서 이제 지금은 여자친구가 생기셨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냐면 이분이 이제 사람을 만나고 싶으니까 이런 동호회 같은 무슨 독서 모임에 갔어요. 그 독서 모임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아, 나 당신한테 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을 느껴요. 라고 어필을 하니까 그분하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전에하고 조금 다른 건 처음 만나자마자 성관계를 하신 게 아니고 알아가는 시간을 한 2달 정도는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조금 상대에 대해서도 정보도 많이 얻고 상대에 대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것 같다. 그 정도면 내 성관계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두 분이 되게 잘 만나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쾌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들한테는 친밀감이 왜 필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친밀감의 정의가 어떤 거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친밀감의 정의가 어떤 건지 생각을 계속 리마인드 계속 상기시키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소중하다라는 걸 내가 경험하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거를 내가 계속 인정하고 그 부분을 배려해야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마치 계속 공부시키듯이 학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이분 상담하면서 제가 조금 지금도 약간은 더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인데 14페이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분이 본인 말로는 허언증이 있다라고 하는데 허언증까지는 아닌 것 같고 본인의 말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계속 과장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과장하는 게 뭐냐면 그냥 이유도 되게 단순해요. 내가 좀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어서. 내가 뭔가 약간 있어 보이면 좋겠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세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코로나 때 본인이 아주 친한 친구를 코로나로 사망해서 잃었다라는 거짓말을 자꾸 주변에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대체 그 거짓말을 왜 하시냐? 더군다나 이분이 이 거짓말을 할 때 이성관계에서 자꾸 이야기를 써먹으세요. 그래서 이걸 대체 왜 하시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먼저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보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나에 대해서 약간 치근하게 바라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게 누군가를 사귈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그렇게 치근시심을 가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데 이 사건이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대체 이런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본인의 실제 있었던 일에 비해서 계속 뻥튀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이분이 본인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왠지 안심이 되고 그 관계에서 본인이 뭔가 우월감을 가져가는 높은 위치를 가져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담에서도 조금 더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주로 매달리는 건 일에서는 전혀
어떤 효능감을 가져가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으시고요. 정말 회사 가면 그냥 노시기만 하시더라고요. 놀기만 하고. 이분이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 영역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실 때마다 본인이 작곡을 했다, 본인이 편곡을 했다라고 막 가지고 오시는 음악이 있는데, 사실은 음악이 매우 단조로워요. 그게 제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집안에서 누구 하나가 헤비메탈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 메탈 음악이 제가 너무 익숙하게 귀에 듣거든요. 근데 이분이 뭔가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메탈 음악은 제가 볼 때는 수준이 매우 떨어져서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그런 유명해지거나 대중적으로 뭔가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능력을 인정받거나 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닌데 이분은 나는 여기서 능력이 되게 많고 여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야지만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한꺼번에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 음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마치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아들한테 살살 달래주고 등 토닥이듯이 이렇게 저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분이 지금 상담을 받고 나서는 우선 문제가 되는 행동은 지금은 다 없어지셨어요. 소거가 다 됐고, 오히려 음악 쪽에 더 몰입을 하시면서 딥페이크도 안 하시고, 촬영도 안 하시고, 당연히 다른 사람 몸에 손대는 일도 안 하고는 계세요. 그래서 앞에 상담하고 뒤에 케이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앞에는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보게 되는 거, 그리고 힘든 점을 정서적으로 건드리는 게 효과가 있었고, 뒤에 상담은 정서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보다는 인지적으로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상담에서 훨씬 효과는 있었습니다.